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떠받드는 어떤 상징물이냐, 중국 역사에서 묘족이 떠받드는 상징물이냐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이것도 소유권 문제 일어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좀 그렇습니다. 일본 역사는 기원전 12,000년서부터 그러니까 빙하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부터 그래서 기원전 3세기까지 기원전 200 몇십 년대까지를 그때는 조몽시대라고 했죠. 일본 역사 시간에 배우나요? 네? 조몽시대. 근데 이거 몇 가지 그러니까 흔적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그런 시대를 통칭해서 일본에 그러니까 완벽한 선사시대를 그냥 조몽시대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될 거예요. 기자조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나라가 멸망하고 온 기자가 결국은 고조선의 왕이 되어지는 것을 기자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자조선을 일부 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런데 고려까지만 해도 기자가 아까 공자가 기자를 굉장히 현자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유교학이 고려 때부터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고려까지만 해도 기자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그러다가 위만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한나라에서 상나라로 넘어가는, 은나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인물이 누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강태공이 등장을 합니다. 강태국이 등장을 하잖아요. 주나라를 지금. 그렇죠. 그리고 한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었는데, 주왕이었어요. 주왕이 왜 이 한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누구 때문에 멸망하죠? 자, 이제 여자 이야기입니다. 양귀비요? 달기. 양귀비는 당나라 때 있잖아요. 4대 악녀. 자, 오늘 제가 4대 악녀 중에 두 사람의 악녀 얘기를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나라, 아까 상나라라고 그랬죠. 여기에 주왕이 있었는데, 주왕이 하여튼 달기가 뭐 예뻤던 모양이에요. 예뻤으니까 그렇겠지. 원래는 주왕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좋은 현군 성군이었대요. 근데 달기에 빠지면서부터, 그러니까 이때 생긴 뭐 주지육림 무슨 말이냐고, 술로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서 숲을 이루는 그런 이때 달기 때 만드는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생긴 거고, 주지육. 달기가 어느 정도 악녀였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를 아주 예사롭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겼고, 어떻게 죽이냐면, 예를 들면 뭐라 그러지, 이렇게 통 같은 데다가 기름을 막 발라놔. 기름을 막 발라놓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숯불로 쫙 깔아놔요. 그 숯불로 다 밑에 막 탁. 그리고 그 긴 겨리를 기름을 발라놓은 데를 사람을 걸어가게, 맨발로.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끄러져가지고 그 숯불에 막 타 죽어가는 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술판을 벌이고. 심지어 궁녀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술독에다가 술을 이렇게 이만큼 주면서 이걸 다 마셔라. 그러지 않으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즐기면서 파티를. 정신병자네요, 그 정도면. 그렇겠죠. 상상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인간의 사실은 어떤 폭군적 기질이 분명히 조금 권력을 가지게 되면 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무찌르는 게 주무왕인데, 주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무왕인데,
혹자는 그래서 무왕이 주왕을 이거를 공격하기 위해서 보낸 첩자였다 달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대놓고 막 완전히 개판 나라를 만들었겠느냐. 주무왕이 결국은 새로운 도저히 이제 뭐 이런 엉망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지. 그렇잖아.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제일 사람을 찾고 돌아다녀서 결국은 찾아낸 게 아까 강태공이에요. 예? 근데 강태공이 아시다시피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죠? 응?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지만 이게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러니까 벌이도 시원찮고 결국은 처자식도 다 떠나고 혼자서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어서야 그러니까 세월을 낚는다고 그러잖아요. 70이 넘어서야 결국은 주무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태공이 주무왕을 도와서 이 은나라를 치고 바로 주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 제나라가 있죠, 그죠? 제나라가 이 산동반도지.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했던 중국의 제나라는 전부 다 이 강태공의 후손들이 다 들리는 나라였어요. 제후 땅을 이렇게 주면서. 그래서 강태공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1046년서부터 776 이렇게 횟수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때 역사는 아시다시피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것들을 기록으로 거의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요때가 춘추 전국시대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춘추 전국시대. 서주 동주는 뭐냐면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서쪽에 있던 수조를 동쪽으로 옮겨서 그때는 서쪽에 있는 서주는 서주, 동쪽에 있는 건 동주 이렇게 옮기는 과정들은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때 춘추 시대 때 대표적인 우리가 인물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공자가 아까 나타나는 거예요. 공자, 노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누가 제일 두각을 나타내죠? 맹자죠. 맹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그 제나라의 아까 제황공 그죠? 이 바로 춘추 시대 때 요때 나타나게 됩니다. 주나라는 그러니까 임금의 나라였던 거고 나머지는 다 제후 국가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나라에서는 우리가 관포지교 유명한 관중과 포수가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춘추 전국시대를 마감한 게 이게 누구죠?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그래서 중국을 제대로 그 제후국들을 다 통일한 최초의 임금인 거죠. 이 춘추 전국시대 제후국 중에 맨 외쪽에 있던 진나라 있죠. 그 진나라의 후예였어요. 뭐 이게 여부리도 있고 막 여러 얘기가 많이 뭐 이제 진시황인데 진시황은 얘기가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진나라를 세우고 스스로가 황제라 그랬어요. 왜? 아까 사황오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황자와 제자를 따라서 그때부터 중국 역사에서 황제라는 용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진시황의 업적을 뭐로 볼까요? 우리가? 진시황의 업적은 딱 하나가 제일 큰 거예요. 어떤 거? 나라를 한 세 가지로 통일했다. 통일해. 화폐, 언어, 땅 통일. 언어라기보다는 문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글쎄 그때 당시에는 진시황은 언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문자라고. 후에 문자로. 한문이 지역마다 다 통일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통합한 게 진시황이었어요. 세 가지 통일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춘추 전국 시대를 우리가 제자백가시잖아요. 오만 얘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나 소나 뭐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분석행유라는 게 있잖아요. 진시황이 분석행유는 막 책들을 다 부살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나쁜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제발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책들은 다 버리자. 응? 그래서 필요한 책들만 다 남겨놓고 다 재정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업적을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럼 진시황은 어디 사람일까요?
한족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 몽골 민족이라는 게 설화가 맞아요. 우리가 중국 역사에 보면 아까 중국의 한족을 가운데다 놓고 이놈아들이 이쪽에 있으면 뭐라 그랬죠? 동이. 그죠? 이쪽에 있으면 남만.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으면 북적. 네. 서쪽에 있으면 서융.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이게들이 다 오랑캐 뭐 무슨 뭐 거미 개 여우 막 이런 뜻 하여튼 안 좋은 얘기들이야. 저는 사실 불쾌하게 말하면 동이 할 때 이자가 뭐 어떻게 쓰죠? 뭐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뭐 큰 화를 가진 뭐 이렇게 우리는 미화해서 얘기를 해. 근데 결론은 뭐죠? 그냥 오랑캐 이자예요. 북쪽 소유. 진시황은 아까 서쪽 근방에 있었던 진나라였었어요. 아까 제후국 중에 그쪽 출신이었어요. 이 서윤이. 서윤도 결국은 뭐냐면 이 북방 민족의 한 계통이었던 거예요. 그쪽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통 한족은 그 이후에 한나라를 세운 사람들을 한족이라고 해요. 한고조 유반. 한고조 유반. 네. 그때부터 이제 한족이 나오고. 그렇지. 그래서 한족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중국을 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나라 때문에. 한고조 유방 거기서 나옵니다. 그럼 진시황에 있어서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오른쪽에 있었던 게 뭐지? 지금 글씨가 보이나요? 이게 흉노. 그죠? 흉노. 얘네는 BC 3세기경부터 시작해서 AD 기원 91년에 흉노가 결국은 멸망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네? 멸망의 AD 91이 뭐냐면 이 후한 때예요. 네? 후한 때. 이 후한이라는 게 왜냐면 한나라가 한가 고조가 유방이 한 고조 유방이 나라를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지 쭉 끌고 가다가 신나라는 게 생겨요. 이 한나라의 재상이었던 왕망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가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가 황제라고 해. 그래가지고 그때가 AD 8년 23년까지 요때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나라의 황족의 후예가 다시 또 쿠데타를 해서 멸망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앞선 거는 그래서 앞에 있는 한나라다. 그래서 전한, 뒤에 있는 것은 후한이라고 이렇게 신나라를 선점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 후한이 흉노족을 멸망을 시키게 돼요. 그런데 이 흉노족은 지도를 하나 잠깐 그리겠습니다. 지도를 못 그리더라도 여기 일본이 이렇게 일단 치고 여기가 요동반도예요. 그죠? 여기는 산동반도예요. 여기가 우리 이제 한반도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황하. 그죠? 황하. 그리고 요렇게 흘러가는 게 양자강. 장강이라고도 해요. 양자강. 이 두 개가 중국 역사에 중요한데 중국의 방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의 역사는 요 일대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이 결국은 중국의 얘네들의 한족의 중심이 여기일 뿐이었었어요. 그래서 얘네를 관점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쪽으로는 동쪽은 다 동이야. 네? 요쪽 심지어 어디 양자강 있던 요 일대도 다 뭐죠? 남만이야. 네? 요 일대도 얘는 북쪽이야. 여기는 서융이에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흉노는 바로 이 일대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몽고
지역 요 일대에서 대부분 발언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라인을 따라서 요렇게 흘러가는 강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를 요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하를 중심으로 동쪽이 요동인 거고 왼쪽이 요서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대흥안령이라는 큰 산맥이 있어요. 이게 소흥안령이라는 산맥이 있고 이 산맥을 중심해서 이쪽은 아무래도 대흥안령을 중심으로 한 쪽이 우리 사실은 우리 쪽 세력들이었던 거고 이쪽이 방금 얘기했던 일반 북방민 몽골족들의 활동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한참 떨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 요 근처에서 전부 다 흥해요. 그러니까 유목민이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부족 있는데 그 중에 힘센 놈이 옆에 부족 통합해서 그래서 나타나게 돼서 힘을 키운 게 이제 다음들이 흉노가 되는 거예요. 그럼 흉노가 결국은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도 공격하고 막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세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방금 아까 춘추 전국시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도저히 흉노족을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성을 쌓은 게 무슨 성이죠? 만리장성을. 만리장성을 1차적으로 완성한 게 그래서 진시황이 완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더 증개축해서 완성하는데 명나라 때까지 완성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데 얼마만큼 흉노족이 대단한 민족이었냐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면 당시 한나라의 왕족이 귀족이 호위무사 기병들을 100명을 데리고 이렇게 쭉 가고 있었대요. 가고 있었는데 흉노족들이 새 놈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 놈밖에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저것들 그렇지 않은데 항상 감정이 안 좋으니까 저것들 때려잡아. 그 자기네 기병 100명을 딱 보냈어요. 100명을 보냈는데 100명이 한 명도 남지 않고 3명한테 다 죽임을 당해요.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얘도 기병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 얘기하고 막 이럴 때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쏘는 거죠. 그죠? 당시의 기병들은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쏠 줄 몰랐답니다. 흉노족들은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을 타고 막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칼로 일해줘야 되는데, 예? 얘네는 멀리서 가면서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쏘는 거예요. 다 맞은 거예요. 그 3명한테 100명이 못 당하는 거야. 그 정도로 기병 기마술이 그냥 단순 기마술이 창칼을 쓰는 기마술이 아니라 얘는 활을 쏘는 기병이었던 거예요. 흉노.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기존의 무기 체계로는 이 한나라나 진나라가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한번 얘네들은 기병들이 그러니까 한번 한 몇백 명 한번 그냥 숫대만으로 그냥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진시황도 이 흉노족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이 금을 만리장성을 긋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흉노족이 대단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결국은 이 여러 그러니까 다 부족 형태의 연맹체 형태잖아요. 이게 예? 부족의 연맹체 형태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결국은 이 부족의 최고 수장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면 결국은 이탈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흉노가 결국은 힘이 좀 약해지게 되면서 끊임없이 한나라와 이 긴 기간 동안 진과 한과 이 춘추전국에서 이 긴 기간 동안 중국과 끊임없이 주고받고 해서 결국은 후한에 결국은 지게 돼요. 그 한무제한테 지게 되면서 결국은 AD 91년에 흉노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흉노가 망하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망하게 됐어요. 이제. 망하게 돼가지고 흉노가 결국은 이 부족들이 결국 뿔뿔뿔들이 이제 계속 서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서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갔다 그랬죠? 얘네가 유럽까지 가게 돼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 흉노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유럽에서는 흉노를
질문. 정의적. 예? 정의적. 유럽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죠. 아, 우리가 훈족. 훈족. 유럽 세계에서 그때 다 미개했던 유럽 세계에서 훈족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러니까 전투력을 가진 놈들이야. 이거는. 이건 분명히 하늘에서 보낸 이 군사들인 거야. 치고 빠져나가는데 약탈하고 그냥 한 번 몇십 명도 안 되는데 얘들이 쫙 한 번 가면 그냥 마을 순식간에 쑥대밭을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실제로. 그래서 훈족들이 나중에는 뭐냐면 헝가리의 기본적인 민족이 다자르족이라 그러는데 다자르족이 결국 훈족의 후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헝가리 민족의 가장 큰 족은 훈족입니다. 이 훈족의 원은 근데 이제 생김새는 달라지죠. 아까 이제 끊임없이 혼혈을 거듭하면서 이제 달라지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래서 헝가리나 이런 쪽에 동유럽 쪽이나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마찬가지 여전히 이게 남아 있어서 북방민족 몽고족에 더 있어. 몽고족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우리가 예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 우리한테는 엉덩이에 아기 때 몽고 반점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역시 다 그런 거예요. 터키나 이런 쪽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흉노족이 결국 훈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나라만 생각하고 몽골 징기스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흉노족 때부터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한나라 때 아까 한나라는 고조가 유방하고 누구하고 싸워서 고조가 이기는 거죠? 항우. 그죠? 사실은 항우는 단 한 번도 피한 적이 없던 장수였었어요. 제후였었어요. 근데 한 고조 유방은 제대로 한 번 이겨본 적이 없었었어요. 막판에 한 판에 그러니까 인생은 막판 한 방이 중요한 거예요. 막판이. 결국은 항우가 결국은 그래서 거기서 다 뭐지 말도 죽이고 자기 그 여자도 죽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사자성어만 하면 사면초가라 그러잖아요. 사면의 초나라 소리가 그게 한고조의 작전이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초나라 병사들 앞에 한나라 병사들이 전부 다 초나라 노래를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라 초나라 병사들이 뭐냐면 이 전투력이 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고향 생각에 향수병에 그러니까 더 전투력을 상실하게 그래서 그냥 끝나버리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고조 유방에 당시에 또 재밌는 또 두 번째 악녀 아까 첫 번째 악녀는 누구였죠? 달기. 두 번째 악녀는 여태우입니다. 여후라고. 여태우. 그러니까 4대 악녀를 우리가 얘기하면 달기, 그 다음에 여태우. 여태우는 지금 아까 한나라 때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측천무. 측천무 있고, 마지막에 청나라의 말기에 서태우가 있죠. 그죠? 이렇게 4명을. 여태우는 어떤 나쁜 일을 했을까요? 어느 왕? 네? 자기 아들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적신들 다 죽였죠. 뭐 나라를 이런 만든 사람 다 죽였죠. 제가 아까 이름들은 다 제가 기억을 못해도 그냥 개요만 제가 그 신문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한 고조하고 이게 유방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한나라가 다 유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여태우가 있어요. 이게 보마누라예요, 여태우가. 네? 근데 한고조가 둘째 부인을 들였어요. 네? 근데 참 예뻤던 거예요. 참 심성돋았던 거예요. 첫 부인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태우한테 난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제가 아들 이름은 모르겠어. 아들. 여기서도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태자잖아요. 태자. 얘가 태자였어요. 근데 한고조가 너무나 얘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폐위를 시키고 얘를 태자를 만들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척부한테 빠졌었어요. 그니 연태호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우, 가만 못 보지. 한고조가 죽었어요.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죽고, 그래서 아들이 이제 태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들이 임금이 이제 황제가 됐는데 심성이 굉장히 고왔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제후국 되면서 조왕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가 언제든지 위협적 요소잖아, 자기 아들한테. 그렇지. 그래서 아들을 이제 죽여야 되겠어. 근데 얘가 아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얘를 의붓 아들,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거든요. 이걸 죽이려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도 너 가지 마. 가지 마. 그런데도 이제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하루는 불렀어. 이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왔어. 오니까 임금이 이제 태자가 이제 황제가 계속 얘하고 같이 24시간을 같이 생활하는 거야. 같이 먹고 자고 손을 못 쓰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어쩔 수 없이 신하들하고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가는 날 그날을 옳다구나. 그래서 그날 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여 결국. 이렇게 죽여요.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끝났으면 그냥 여기까지는 악녀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그죠? 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꼴보기 싫잖아. 그렇지. 이거 어떻게 죽여야 되겠어요? 우리가 죽일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네. 죽일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자고. 꼼자리 선수. 예? 어떻게 죽였을까? 단번에 안 죽이나 보지요. 그렇지, 단번에 죽이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나와요. 항아리에 넣었어요? 예? 항아리에 담았어요? 아, 항아리에 담진 않았어요. 사지를 때. 응? 아, 그거는 제가 입으로 담기도 정말 뭐한데 촉부인을 어떤 인간이 이렇게 입이나 코나 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다 막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실화가 아니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아, 근데 어쨌든 역사서에는 네, 그렇게 죽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네. 죽였다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누나를 다 파요. 그래서 앞을 못 보게 해. 그 다음에 귀에다가는 김을 서리게 해서 귀를 먹게 해. 그리고 혀를 잘라. 그러면 안 못 보고 못 듣고 말을 못 하죠. 그죠? 근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또 얘기를 다 해. 양팔과 양다리를 다 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돼지 우리에다가 이걸 던져라. 응? 돼지 우리에다가. 그리고 나서 그냥 죽이지 왜 저 짓을. 태호가 아들을 불러서 야, 우리 돼지 우리에 재밌는 동물이 짐승이 하나가 뭐가 있다는데 살아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데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아들을 데려간 거야. 근데 아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뭐 사람같이 생겼는데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뭐 되게 망측한 게 돼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지. 결국 거기서 이제 죽어요. 죽기는. 아는 거예요. 촉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지? 이제 둘째 엄마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아는 거예요. 근데 아까 심성이 곱다 그랬잖아요. 그 충격에 아들이 이 병에 걸리게. 좀 미칠 것 같아. 미쳐버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뭐 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이다 1년이다 그러면 끙끙 알아. 그러는데 이제 겨우 정신을 차렸어. 정신을 차렸는데 그때부터는 뭐냐면 똑같이 이제 세상 말세다 이제 뭐 마음대로 그냥 결국은 오래 못 살고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6년인가 정도만 살고 그래서 죽게 돼요.
물론 당연히 척부인의 뭐 외척들은 다 뭐 이미 모자를 당해요. 그렇게 해서 척부인을 죽이게 돼. 그래서 돼지 인간 뭐 이런 글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는 역사는 참 항상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정말 나쁜 년이잖아. 근데 여태우가 이 아들을 대신에 섭정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때가 한나라에 기반 다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도를 여태우가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축전무도 그렇고, 달기는 사실 좀 상황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서태후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악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왕권 강화와 엄청나게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내요. 네? 그러니까 독재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데 쓰이면 참 좋은데, 왜냐면 강력한 리더십을, 나쁜 데 쓰면 꼭 저지랄이 난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침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박정희 뭐 탄신 100주년이라고 뭐 논란이 많던데, 여전히 이제 뭐 아까 뉴스맨 때 보니까, 그러니까 시대의 영웅이냐 독재자냐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런 거죠. 우리가 중국 역사다 마오쩌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뭐 그냥 잠깐 얘기하지만 참새 사건 아시죠? 네? 참새. 참새를 다 죽여서 네. 뭐 곡식을 뭐 어쨌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게 실화는 아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실화인데 네. 상황이 부풀려진 거죠. 너무 많이 부풀렸어요. 부풀려진 거죠. 무슨 얘기냐면 1949년에 결국은 중국의 마오쩌둥이 결국은 장개석을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고 난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사실은 굉장히 못 먹고 못 살았어요. 전쟁이 끝나고 계속 어려운 시기였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느 시골을 딱 가보니까 이 참새떼들이 엄청나게 곡식들을 다 쪼아먹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 참새들이 곡식만 쪼아먹는 것을 막는다면 그러면 우리 인민이 이렇게 배를 골지 않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참새를 잡아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공사는 그때 막 한참 시스템이니까 막 지역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학교마다 전부 다 할당량을 막 주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참새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참새를 잡았어.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내용은 이제 조금 아시니까 여쭤보는데. 아니 먹이사슬이 무너지겠죠. 네? 먹이사슬이. 먹이사슬이 무너지게 되면서 오히려 벌레나 이런 것들이 해충들이 더 극성을 하면서 더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이제 부풀려지는 게 참새 때문에 흉년이 된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가뭄이라든 기후적인 여건 때문에 계속 흉년이냐, 그건 이제 논란이 생기기 시작하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참새가 뭐 2억 마리. 뭐 2억 마리 뭐 이렇게인가 잡고 인구 어마어마하게 잡았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흉년이 들게 되면서 흉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인구가 몇 명? 우리나라 인구. 응? 4천만 정도. 4천만, 3천만에서 4천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이제 부풀려져서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꼭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죽었냐 3, 4천만 명이. 근데 어쨌든 흉년이 들어서 기근으로 그렇게 많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또 뭐였죠? 문화대혁명인데, 문화대혁명 10년 동안에 또 죽은 인구는 또 몇 명? 1,000만 명. 마오쩌둥이 그렇게 모택동이 그런 정도의 엄청난 그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모택동은 엄청나게 영웅인 거잖아요. 그래서 등소평이 그 다음 단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도 이제 등소평도 모택동한테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게 돼요. 특히 이제 강청, 그 등소평의 와이프 강청, 문화대혁명을 주도했던 게 강청이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 등소평이 결국은 그래도 이제 모택동을 정리해 줄 줄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마오쩌둥의 공이 7이고 과가 3이다. 그래서 마오쩌둥을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지우지 않게 돼요. 사실은 그 왜냐면 중국의 공산당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뿌리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은 일부 있을지언정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 중국 공산당을 만든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은 치르고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중국 인계 역사 중에서 어쨌든 뭐 가장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로 어쨌든 모택동을 뽑게 되고 두 번째가 어쨌든 이제 등소평이 되게 되고 요즘에 이제 세 번째가 시진핑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공산당을 만든 거는 마오쩌둥이고 그 다음에 그 뭐지 중국을 잘 살게 만들어 준 거는 등소평이고 그때 이제 흑묘 백묘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헝검 고양이도 흰 고양이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지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시진핑한테 거는 기대는 초인류 강대 국가를 만들어줄 지대죠. 그래서 3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한 것처럼 이 독재의 개념과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독재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 올 땡큐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핍박과 고난과 이런 걸 받게 된다면 그거는 결코 사실은 좋은 의미의 우리가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죠. 사실은 영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조선시대 가장 전성기였지만 우리가 영조를 사실은 성군이라고 보지 않죠. 그렇죠. 그게 또 못지않은 어쨌든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어떤 형태로? 세종은 안 그런가요? 세종 같은 경우도 사실 무수히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세종을 하는데 신분에 상관없이 뭐지 치국이 이런 걸 발명한 사람이 누구죠? 장영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영실은 사실은 중인 내지는 천민 서열이었잖아요. 근데 장영실이 종 3품까지인가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고위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뭘 하나 잘못했다고 장영실이가 귀향을 보면서 완전히 박탈돼서 역사 속에서 장영실은 뭐냐면 태어난 연도도 죽은 연도도 안 나타나요. 수레바퀴 잘못 만들었고. 그러니까 반대로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면에서 장영실을 등용했다? 라는까지만 아니면 장영실을 어떻게 내쳤는지까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뭐야? 그리고 세종 때문에 그 이후에 문종, 단종, 세조의 불행한 역사가 시작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게 뭐죠? 세종이 문종의 며느리를 들이는 과정에서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며느리를 들이는데 결국은 얘도 마음에 안 들어. 내쫓고. 세자빈이었지. 그죠? 두 번째도 내쫓고. 그 바람에 자식이 늦게 생겼어요. 그게 늦게 생긴 문종의 자식이 단종이에요. 거기서부터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걸 세종을 결국은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있지만 반대. 그러나 우리는 역시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을 세종을 꼽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본다. 사실은 일본 역사에서는 사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인 중에 위인이 또 역시 우리 그렇게 싫어하는 도쿠가와. 그렇죠. 이또 저기 뭐지 도쿠가와 이에야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상대적 관점에서 결국은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오늘은 흉노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중국과 흉노의 관계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대충 여기까지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도 정말 할 말들이 많은데 우리가 저도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이런 나라는 사실은 저도 공부하면서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나라. 두만이라는 나라는 여기 410년인데 동부여가 410년에 망하게 됩니다. 왜 동부여가 생겼는지 그것도 말씀드리겠지만 동부여가 결국은 망하고 그 유민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를 또 얘기하면 아까 아메리카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 학자에 따르면 배제대학교 모 교수에 따르면 결국은 부여와 이
불의 유민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발해의 유민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가게. 그러니까 그때 베링해를 타고 아까 건너간 게 먼저 아메리카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후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결국은 발해 유민들까지. 발해는 결국은 부여의 요 라인들을 타고 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유민들이 결국은 건너가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우리 한민족과 그냥 단순히 북방민족, 아시아인종과 같은 유사성만이 아니라 한민족과 너무나 유사성이 많은 것들을 발견해냈다. 언어 자체도, 놀이 자체도, 풍습 자체도.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보기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사실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중에 뭐 또 한번 얘기했지만 일본에 온돌이 있나요? 아니요. 없죠. 전 세계 온돌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돌의 문화는 부여 쪽 요 라인에서 시작이 된 걸로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건축학적으로 온돌이라는 용어가 국제학적으로 건축학 용어에 등재돼 있어요. 온돌이라고. 왜 온돌이 이렇게 세상에 퍼지게 됐냐면, 그러니까 조선에서 수신사가 일본을 임진왜란 이후에 막 가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수신사가 묵는 그 객사 같은 데는 그래서 조선의 방식으로 온돌방을 전부 다 꾸며줬었어요. 일본에서요. 근데 그게 1800년대 말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러니까 캐나다 쪽에 있는 건축학자가 일본에 와서 그 방에 가서 딱 누웠는데 딱 들어갔는데 겨울이었는데 아니 이 난방 시스템이 아무도 없고 난로도 없는데 방이 따뜻한 거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건 조선에서 유행하는 온돌이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인간이 결국은 건축학계에다가 그때 당시에 온돌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소개를 해서 전 세계 온돌이 건축학계에 되어지면서 지금 서양에서도 지금 옛날은 구들장 막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보일러 온돌 방식이잖아요. 지금은 서양에서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온돌 방식으로 취한답니다. 난로보다 이 온돌 방식이 훨씬 과학적이고 훨씬 방을 대빼주고 연료비도 적게 들고 그래서 그냥 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래서 온돌 방식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유행을 이제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류가 이것저것 얘기하면 이야기는 참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들이 온돌이 제가 또 아까 이렇게 그리면 이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면서 그림 그리면 힘들다. 일본이 이렇게 하고 여기를 제가 뭘로 그린 거죠? 사할린. 그죠? 우리 동네 여기가 이게 홋카이도. 그런데 이렇게 섬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쿠릴 열도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알래스카로 이렇게 연결되는 또 열도가 있어요. 알류산 열도라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섬 중에 하나에서 유적이 발견됐는데 온돌이 발견된 거예요. 그건 아까도 했지 일본 문화도 아닌 거잖아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캄차카 반도잖아요. 그죠? 캄차카 반도가 있던 사할린을 넘어갔던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알래스카 쪽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이 인간들은 아까 저 발해 부여의 유민들이 넘어간 것이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한민족 이제 아까 중국 쪽의 관점에서 북방민족과 중국 쪽의 관점에서 이제 북방민족과 우리 한민족의 관계에서 고대사에 대해서 조금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막 한편은 두서없을 수도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네? 한편으로는 알고 있는 얘기일 수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기도 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게 돼 있었구나. 사실 역사 얘기는 여기도 숨겨진 얘기도 너무너무 사실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했지만 요 수는 뭔데?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산동반도 얘기했지만 산동반도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해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산동반도가 원래 고대 중국 문화에서는 한동반도가 동의의 개념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이미 이제 얘네들이 아까 제 나라 들어서고 이러면서부터는 중국 문화에 이제 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를 쓰는 사람들은 산동반도 출신들이든 공자나 맹자나 뭐 이런 사람들 자체도 전부 다 뭐냐면 우리 동이족이었다라고가 얘기하는데 그게 맞느냐 틀리냐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예. 근데 그 다음 단계 내려가면 저기 이렇게 중국 역사를 얘기하다 보면 그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들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어떻게 흉노족은 흉노족으로 아까 영향을 미친 건 우리보다는 훨씬 유럽 쪽에 끼친 영향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흉노족 얘기는 그렇게 넘어가고 우리 쪽 얘기들을 그렇게 흉노한테 부여들이 망하게 돼요. 흉노한테 부여가. 예. 이제 그 얘기 그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 한미영에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또 이제 얘기 중에서 뭐 시간은 이제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는 늦게 시작해서 그래. 네. 워낙 늦게 시작해서 그죠? 뭐 여기까지 중에서 뭐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너무 방대해가지고 네. 모르는 것도 엄청 많은 것 같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그런 기쁨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굳이 막 이렇게 너무 카테고리 막 중국, 한국, 일본 막 이렇게 되니까 저한테는 좀 용량이 제가 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얘기를 북방을 계속 얘기하냐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다름과 이 한중일이 다름과 동질성을 통해서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저는 궁극적으로 바라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세계의 중심이 결국 우리 동북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가 방금처럼 중국과 계속 이질감만 가지고 계속 대항을 하고 때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뿌리 박혀 있는 보이지 않는 사대적 생각이 결국은 냉정히 봤을 때 흉노나 사실 같은 뿌리일 수 있는 흉노나 만주족이나 일본을 같이 우리도 내가 마치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소중화 사상이라 그러는데 같이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온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같은 동등한 숫자에서 같은 어떤 뿌리 속에서 결국은 흐트러져 나왔는데 결국은 함께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개척하는 어떤 동반자적 의식 이걸 갖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왜 안중근의사가 감옥에서 간수들한테 대화하는데 동북아 평화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에 간수가 일본 간수가 감동을 받았었겠어요. 저도 그걸 맥을 완성된 별 이론도 아니야. 솔직히 안중근의 동북아 이론이 뭐 별다른 이론도 아니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결국 세계의 중심이 우리 동북아 아시아가 돼줘야 된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니네가 일본이 우리를 침략적으로 전쟁으로 결국은 그런 식으로 굴복시키지 말고 대등한 관계에서 결국은 세계 역사를 주름 잡자. 같이 나가자. 그게 안중근의 동북아 평화론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그거거든요. 미래 세대는 결국은 동북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좀 더 주체성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중국을 너무 사대적으로 끌려가서도 안 되고 일본을 사실은 여기 뭐 그렇지만 일본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현대사에서는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가 없는 만큼의 사실은 격차가 벌어져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일본을 사실 우습게 봐라.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같이 조명을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네. 일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일본은 또 한 번 그 시기가 되면은 또 중국에서 지금 왕된다 언론 또 나와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또 전쟁의 선호계에서 꼭 바뀌거든. 자, 세 번째가 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 3개국에서 막지를 못하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서로 잘 그래서 때에 따라 그랬던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견제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견제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견제와 균형 속에서 공동 발전을 자꾸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어느 일방의 독주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제일 20세기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이렇게 잘라지는 이유나 뭐든지 일본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영향이 컸던 거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와 전쟁 속에서 합쳐? 지가 돌아가서 지가 중국에서 왕이 되들지 말든지 꼭 우리한테 길을 비켜라, 길을 터라 이런 식으로 전쟁을 길을 바꾸라는 게 정말로 이제 명분 쌓기인데 네, 명분 쌓기인데 말도 안 되는 명분이 말도 안 되는 그 명분을 근데 그거를 또 저는 이제 주장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런 빌미를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제공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학혁명 같은 경우를 세상에 어떻게 청군한테 일본군한테 이걸 제압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나는 주권이 없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을 뭐라고 하기 중국을 뭐라고 하지 나의 힘을 기르는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 썩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전 세계 역사적에서 사실 특히 동북아에서 1800년대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였잖아요. 이 시기 동안에 결국 우리 조선은 뭐 했냐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안동 김씨, 풍양조 씨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려니까 뭐냐면 빌어먹을 자손도 잘 안 생겨. 그러니까 말도 대도 않는 철종을 갖다 앉히고 막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 망하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종을 갖다 앉히고 자손이 없었잖아요. 있어도 팔아먹고 이러. 그러니까 망하려니까 그런 것 같다. 한 나라의 운명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지도자가 참 중국 역사에서 좀 성공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어쨌든 순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원은 공산당도 국민당도 다 존경하는 사람이 되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뒤늦게라도 근대화하는 것도 자주적인 민주정, 공화정을 주창한 게 순원이잖아요. 어쨌든. 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제대로 없었던 거예요. 진짜. 구한말 시대. 순원 잘 몰라요. 순원은 사실은 중요한 거죠. 장제석. 그러니까 장개석이 순원의 그 뭐죠? 그 어떤 관계가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거의 스승과 제자 사이로.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여자 관계로 보면 동서 관계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언니가 순원 뭐 동생이 그러니까 그 송미령, 송경령 막 이 자매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하나가 모택동의 와이프가 되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 자매가 중국 역사의 핵심들을 다 결혼을 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근데 순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청조 때 서태후가 많이 실수를 하죠. 물론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했던 1800년을 얼만큼 슬기롭게 넘겼느냐. 어쨌든요 서구 열강들이나 힘센 놈은 어떤 형태로든 먹으려고 해요.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지키려고. 일본도 힘이 스스로가 커지니까 뭔가 자랑하고 싶고 뭔가 나의 어떤 생산성을 더 배가를 시키고 싶어야 되고 그게 식민지 정책이잖아요. 거기에 제일 만만한 게 옆에 붙어있던 게 우리 조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방어할 능력이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선조 때 나라가 바뀌었으면 일본이 쳐들어올 일이 없었겠죠. 그렇게 지금 요즘 평가하잖아요. 선조는 제가 나중에 선조 시간에 얘기하면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선조 그냥 간단히 얘기해요. 선조는 그냥 우리나라 당파 싸움의 시조가 선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서 가장 그 당파 싸움에 선두에 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문학적으로 너무너무 존경하는 송강정철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 어쨌든 다음 기회에 이제 쭉 시대를 내려가면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게 될 텐데 어쨌든 개괄적이지만 우리의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방금 고대사의 얘기, 심지어 제가 역사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환단고기, 그래서 아까 배달 이게 방군의 자손 배달의 민족 왜 배달인지라는 얘기까지도 그러니까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오 그러네. 다 받으려면 좀 아직.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이제 고대사를 하게 되면 좀 더 우리 민족의 프라이드를 더 갖게 되는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는 다른 분을 모셔서 어쨌든 그 요가 관계되는 이야기를 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쪽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냥 제 강의는 일단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내고 이제 그냥 추가적인 에디셔널 퀘스천. 우리 할머니가 흉한놈들 한 것이죠. 왜? 그게 진짜 흉노가 흉자가 흉할 흉자에다가 노자가 노비 노예할 때 노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흉할 놈들이 지금 아까 흉할 놈이 흉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흉노가 그렇게 그럴 만큼 중국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방금 얘기했잖아요. 흉노가 그만큼 흉할 놈들이 아니라 그건 한족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한족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흉노는 흉할 놈들은 아니에요.
물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발해나 이런 거, 제 부여가 결국 흉노한테 멸망을 하긴 하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결국 멸망과 이런 게 부지기수였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고조선과 고구려는 막 반대로 걔네들 안 치고 들어가나요? 엄청나게 치고 들어가거든요. 끊임없는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얘기할 게 없어요. 실제로. 근데 흉노는 결국은 우리하고 정말 사촌적 관계를 가진 북방민족이다. 한족보다도 훨씬 더. 라는 얘기를. 그리고 북방의 유목민들 중에서도 우리는 빨리 한반도와 그 다음에 일본과 같이 마찬가지 빨리 내려와서 도래되어서 정착되어진 그런 민족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까 중국 쪽의 관점만 조금 바라봤던 거예요. 예, 뭐또 질문하시려면. 아니 역사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한반도 안에서 요 안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좀 폭넓게 이렇게 들으니까 좀 많이 또 우리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 배웠잖아요. 뭐 삼국사기, 뭐 조선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배우니 또 어렵긴 하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인식을 또 갖게 되는. 우리 역사에서는 흉노가 여러 마디로 해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또 빠놓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역사에서. 어쨌든 근데 제가 아까 환단고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 환빠라고 그랬잖아요. 환빠는 조심하세요. 왜 그러냐면 난 걔네들 얘기 들어보면 제 친구도 이 동네 가련동에 사는 친구가 그쪽에 빠진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역사는 한반도가 아니라 사실 중국 본토가 우리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친우치하는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 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양이 여기가 아니라 서울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거고 중국의 역사가 전부 다 그런 거다. 그렇게 중국 역사 자체를 완전히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실은. 근데 그들의 근거는 또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 자가당착적 너무 주장이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다만 우리 역사에서 식민사관과 정통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서 역사는 뭐가 진실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한번 쭉 변죽을 올려봤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없으면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